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9월 첫째 주입니다. 제가 스캔해서 미국 증시 움직임 진짜 이상하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오늘 또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상한 움직임이 이번 주에도 나타났어요. 미국 증시가 한 달 전의 급락 사태를 이번 주에도 재현했습니다. 자, 이게 S&P 500 차트인데 여기가 8월 초예요. 8월 초에 급락을 했죠. 일자리 순증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작아서 경기 침체 불안을 야기시키면서 증시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급락한 부분이 다시 복구가 됐고요. 그 다음 주에는 그 전에 급락했던 부분 복구가 됐고, 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그 이전 것까지 다 복구가 돼서,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최고치에 근접을 했어요. 거의 완벽하게 회복을 해낸 겁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급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급락 이유도 8월 초와 똑같아요. 고용시장 지표가 잘 안 나와서였습니다. 자, 이번 주 9월 첫 주 S&P 500은 2023년 3월 이래 최악의 주간 실적 기록했습니다. 4.3% 떨어졌어요. 나스닥은 더 심했습니다. 2022년 이래 최악의 주간 실적 5.8%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졌어요. 자, 요즘 미국 증시가 극단의 예민함을 보이고 있어요. 지표만 나오면 급락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이걸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자, 지표 나오면 깜짝 놀라서 급락했다가 이건 너무 과민 반응 아니야? 이걸 자각하고는 다시 상승으로 반전.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인플레가 높았을 때는 경제에 나쁜 뉴스, 주로 경기 둔화 뉴스겠죠. 경제에 나쁜 뉴스는 증시에 좋은 뉴스였습니다. 기억하시죠? Bad news is good news.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왜 경제에 나쁜 뉴스, 경기 둔화가 증시에 좋은 뉴스였냐? 경제가 나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기지 않겠느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증시가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경제에 나쁜 뉴스는 증시에도 나쁜 뉴스입니다. 경기 둔화 뉴스 또는 침체 조짐이 보이는 뉴스 나오면 증시도 주저앉아요. 이렇게 바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로 했어요.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경기 둔화 뉴스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줄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나쁜 뉴스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와 증시의 관계가 이제 정상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증시는 실물 경제의 반영입니다. 또는 미래 실물 경제의 반영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경제 좋은 뉴스는 증시에 좋은 뉴스, 경제 나쁜 뉴스는 증시에 나쁜 뉴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전에는 인플레라는 것 때문에 중간에 금리 요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왜곡시키고 있었던 거죠. 채권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권 수익률 올라가면 증시가 하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면 증시도 내려갑니다. 지금은 같이 가는 관계가 됐어요. 채권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증시도 같이 하락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요약을 하면 이제는 경기 침체라는 것을 고스란히 증시가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온단 말이냐?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물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6개월 전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는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자, 경기 침체의 기술적 정의, 2분기 이상 연속 역성장하면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술적인 정의일 뿐이고요. 실제로 경기 침체라고 판정을 받으려면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돼야 됩니다. 그것도 현저히 악화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지표를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연준은 인플레를 조정하죠. 강력한 툴을 가지고 조정합니다. 금리라는 툴이죠. 그런데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여건이 변화해요. 실업률은 연준의 2대 책무 중에 하나지만 실업률을 직접 올리고 내리고 할 툴을 연준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금리로 직접 조정 못합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면밀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통화정책 속도를 조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노동시장은 악화되기 시작하면 급속히 악화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증시가 노동시장 냉각에 더욱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지표에 과민 반응하는 거고요. 자, 이번 주에 고용지표들 발표됐어요. 최악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노동시장의 냉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줬어요. 수요일에 나온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라고 하죠. 7월치가 나왔습니다. 7월 구인 규모가 767만 개예요. 일할 사람을 찾는 일자리 개수가 767만 개다. 그런데 6월에는 791만 개였습니다. 6월에 비해서 7월에 한 24만 개 줄어든 거죠. 근데 이 수치는 2021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7월치니까 3년 반 만에 최저치 나온 거예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금요일에 8월 비농업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14만 2천 개 순증했어요. 7월의 8만 9천 개보다는 상당히 더 높습니다. 그리고 8월치 발표되기 전에 이코노미스트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16만 1천 개였습니다. 16만 1천 개보다는 약간 적게 나온 거죠. 많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월치보다는 많이 나왔고 예상치를 약간 하회한다.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8월치에 앞서 나온 6월치와 7월치 둘 다 크게 삭감이 됐어요. 2개월 연속해서 하향 조정된 겁니다. 6월에는 처음 발표치보다 6만 1천 개 줄었고요. 7월에는 2만 5천 개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 이렇습니다. 6월, 7월 이건 조정된 수치예요. 그런데 8월치 14만 2천 개 이것도 수만 개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불안에 휩싸인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자리 순증 규모가 줄어들면 증시가 올랐습니다. 경제에 나쁜 뉴스가 증시에 좋은 뉴스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경제에 나쁜 뉴스는 증시에도 나쁜 뉴스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증시는 예상치보다 작게 나온 일자리 순증 규모. 이것마저 더 깎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내용을 또 들여다봤습니다. 보통 일자리 순증은 여가와 접객에 많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와 사회적 돌봄, 건설업종 일자리. 다들 파트타임이고 이직률도 높고 해고율도 높습니다. 좋은 일자리, 안정적이고 급여도 많은 일자리는 여기 있어요. 소위 중산층 일자리라고 하죠. 소매업, 제조업 이런 쪽의 일자리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이걸 보고 시장은 더 불안한 거죠. 경기 침체 조짐 아니냐. 자, 금요일에 8월 실업률도 나왔습니다. 4.2% 나왔어요.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7월 실업률이 4.3%였어요. 그러니까 7월 실업률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 수치도 뜯어보면 문제가 있어요. 구직 포기자 그리고 비자발적인 파트타이머를 포함하면 실질 실업률은 7.9%로 올라갑니다. 2021년 10월 이래 최고치예요. 실질 실업률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는 겁니다. 불안한 거죠. 이래서 불안이 증폭됐습니다. 자, 이번 주에 증시를 끌어내린 게 고용지표만이 아니었어요. AI 반도체에 대한 실망도 한몫했습니다. 요즘 AI 모델들 계속해서 나옵니다. 새로운 모델도 나오고 업그레이드 버전도 나오고 그리고 크고 작은 창업도 많아요. 그런데도 비즈니스 모델이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돈을 버는 거는 AI 모델이 아니라 AI 모델이 작동할 수 있도록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들이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고 그리고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3분기 전망 실망스러웠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브로드컴 전망도 실망을 줬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주까지 시가총액 4천억 달러 이상 줄었어요.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목요일에 발표하고 금요일에 주가 10% 하락했습니다. 사실 브로드컴 발표 전에만 해도 시장이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엔비디아가 저렇게 많이 떨어지는 게 맞나? 그러면서 브로드컴이 좋은 전망 내놓으면 엔비디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브로드컴이 이번 분기 실적 자신 못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다른 회사들까지 다 끌어내렸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빅테크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상승 기조에서는 큰 문제 안 됩니다. 그냥 모멘텀 투자라고 하죠.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빠지는 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엔비디아가 6월에 고점 찍은 이후 기술기업 주가 상승이 현저히 둔화됐어요. 소위 버블론에 대한 불안도 커졌습니다. 거품이 끼어 있다. 이 얘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거죠. 경기 침체 오면 거품부터 걷어내는 거니까요. 자, 또 한 가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얘기 아니냐. 예상보다 경제 성장률 낮아질 거라는 얘기죠.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미국 증시도 드디어 이런 글로벌 여건의 악화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원유에서는 3대 유종 중에 2개가 배럴당 70달러 이하로 하락했고요. 브렌트유는 70달러대에 걸려 있습니다. 올 들어 최저치를 이번 주에 기록했습니다. 이게 원유 가격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원자재 구리 여기 있습니다. 가격이 슬금슬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 원자재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철광석 소비는 중국이 제일 많이 합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건설업종 문제 때문에 철광석을 사질 않아요. 그러니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자,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요.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캐나다, EU 다들 2분기 대비 3분기 경제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잡아놓고 있는데 이거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하고 다른 나라들 경기 둔화, 미국의 경기 침체 불안이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일까? 연준이 이번 달에 9월에 한 번에 금리를 50bp 내려야 된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금리 인하 폭을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직은 25bp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25bp 가능성 59%, 50bp 가능성 41%예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차이가 상당히 있죠. 25bp 내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25bp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50bp를 한꺼번에 인하하면 금융시장에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꼴이 된다. 경기 침체에 임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을 불필요하게 불안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25bp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 주장은 이렇습니다.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급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유는 작은 폭의 인상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인하도 마찬가지다. 작게 인하하면 경기 부양 안 된다. 인하도 큰 폭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산분에 따라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다르게 봅니다. 국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가격에 벌써 70%를 반영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S&P 500 같은 경우는 9%밖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채 시장이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국채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고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증시가 국채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국채가 S&P 500을 계속 흔들 가능성이 있다. 증시는 앞으로도 변동성 높을 거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8월 같은 변동성은 안 올 것 같아요. 안 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